유영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지켜봤을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해설이 언론에 잘 없어요. 아, 그래요? 해설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분이 2007년에 그때 당시 한창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시끄러웠던 BBK.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준 씨가 당시 미국의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미국 감옥은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분을 감옥에 있는 죄수를 만나러 가려면 변호사라야만 된대요. 네. 그 이분이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둘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통희 대통령이 이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아. 박근혜 후보가. 당신은 후보죠. BBK 미국 감옥에 가서 BBK 김경준 씨를 만나서 그때 뭐 회의를 했다는 어쨌든 말도 많았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만나러 간 건 2번을 만나러 갔죠. BBK 김경준을 미국의 교도소로 만나러 간 사람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혜훈 의원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때. 그래서 친박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 본인이 안 갔는데 본인이 간 걸로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유영아 변호사였다. 네네. 폭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폭로네.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동지인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캠프에 있고 같은 친박인데 제가 본인이 뒤집어 저 씌웠구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BBK 관련해서 뭐 친이들이 저를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처남 김재정 씨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는 내가 간 게 아니라고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계속 당하면서.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아, 대신 당해준다는 생각을 해주셨구나. 제가 어떻게 그걸 뭐 그럴 왜냐면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도 물어본 기억이 나왔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의원님 알았기 때문에 진짜 갔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그럼 누구냐고 그때는 말을 안 하셨어요. 뭐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제가 뭐 동료를 배신하고 팔고 그러긴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동료가 아니구나.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BBK 당시 크게 논란했던 네. BBK 그 시국 근데 당시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네. 최근 한 몇 년 전에 어디 조그만 라디오에 가서 본인이 그때 갔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최근에는 근데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예. 그때 이제 대신 뒤집어 쓰고 그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엄청나게. 아니 뭐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월 25일 날 취임하신 분이 바로 그러고 공천 심사받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거의 갖고 있는데 그때 친박 학살할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를 그걸로 자기가 막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넘겼으니 뭐 저는 죽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살아났고. 그때는 오히려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의 전권을 가졌을 때 그때 잘리셨죠. 갑자기 친박 중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내일 검찰이 발표한다는데 뭔 발표를 모종의 발표를 하는데 전혀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무슨 발표하는데 그랬더니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BBK 감시는 없는 시절에 뜬금없이 검찰이 BBK 김경준을 미국 가서 만나고 접촉한 건 이혜훈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때 당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검찰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하에 검찰이고 네. 이제 곧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정말 그리고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발표 나오면 조용히 듣고 있어라고 미리 말해줬고. 네, 미리 말해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검찰 발표를 친박은 빼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요, 빼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엉터리 발표를 하도록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시킨 거 폭로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사실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후보 예비 후보 비슷한 이런 네. 이미 회동이 있었고 다 그런 게 정리된 상태 아니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혜훈은 제거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군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도 뭐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럼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는 다 전화해서 미국 감옥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다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걸겠다. 제가 일일이 언론 대응했죠. 혼자?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저기서는 검찰 발표로 공격하는데 혼자 이제 한 거죠. 네. 이렇게 저항했으나 아무 소용없고. 뭐 힘도 없으니까 뭐 안 되고. 예. 아무 소용없이
떠내려갔고 그때요.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떠내려갔다가 친박이 제 공천을 잘랐죠. 네. 저 끝으로 떠내려갔다가 혼자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온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지역구에다가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이원 의원을 조윤선 장관을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예, 그때 전 장관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확 갔는데 혼자 헤엄쳐서 이긴 거예요. 예. 장하십니다. 아, 우리 서초구민들이 위대하신 거죠.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자, 이용아 변호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요 정도면 됐나 1차로? 아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할 때 2012년에. 네. 군포에 세 번째 출마하시는 때였거든요. 두 번은 이미 낙선하셨고. 네. 군포에서 이제 세 번째 낙선하실 때예요. 네. 군포가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요. 네. 3번 갔다 오면 후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한 번만 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아우성을 칠 때요. 그때입니다. 맞아요. 250명의 후보가. 네. 근데 본선은 13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손수조 후보에게 거의 하루를 한 번을 갔다 오면 그렇죠. 우리 후보는 10시 이전에는 또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러네요. 손수조에게 여러 번을 갔기 때문에 이미 며칠이 다 날아갔어요. 상대편이 문재인. 예. 그러니까 며칠 전후였어요. 남아있지도 예. 않는데 군포에 갔다 오면 대여섯 시간이 왔다 갔다 왕복이 없어져요. 근데 이 군포에 유영아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제 기억에 3번 이상 갔어요. 아, 다른 후보를 다 제끼고. 근데 왜냐면 제가 총선 종합상황실장이니까 후보의 동선을 짜잖아요. 네. 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몇 다른 후보 번을. 좀 가자. 예, 그리고 그럼 군포까지 이왕 시간을 들여서 갔으면 바로 옆 지역구인 시흥이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간 김에 거기 5분만 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시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시흥 후보는 결국 됐어요. 되고 군포는 떨어졌죠. 이분은 여러 번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이번 총선에 나왔는데 안 그래서 됐어요. 또. 군포에 3번 계속 다 연속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강남 벨트 소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송파을에 네. 이제 하셨고 일설에 의하면 송파을에 이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송파을의 현역 의원이든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모셨다는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보내고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송파 공천을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8명의 지원자 중에 8등을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무리하게 이분을 공천을 했죠. 8등 했는데. 8등 4.2%짜리를 네.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건 도저히 너무하다. 이런 공천은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새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도저히 이 공천에는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래서 도장을 안 찍는 바람에 결국 무위로 끝났죠. 마지막 3번은 본인 실력을 안 낸 거고 4번째는 도장을 찍어줄 분이 나르샤 가지고 안 된 기관 운명의 주인공이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도 계속 애정을 쏟았던 분이면 혹시 이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떤 과거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고리 3인방하고는 굉장히 특수관계가 매일 가깝고 그래요? 자주 술을 마시고 그런 건 알고 오케이. 폭로 3. 유용아 변호사하고 문고리 3인방은 친했다. 그것까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최순실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가 관문이니까 관문까지는 가신 분이네. 문고리 3인방까지는 친했다. 근데 저는 기사 그분이 3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변론을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근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급인데 거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몇 달 전부터 이런 모든 일을 계속 같이 봐왔겠죠. 봐왔을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코아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인데 왜 몇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갑자기 오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기사도 검토해야 되고. 좀 놀랐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계셨던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고리 3인방과 굉장히 가깝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다고. 네. 네. 문고리 3인방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는 얘기를 거의 만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요. 기사 많이 나오네 오늘.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이용호 변호사 특집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직에 진출하려 했던 노력, 그 다음에 지금 문고리 3인방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한 10년 전에 BBK 때 이혜원 의원으로 아직도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저쪽, 김정준에게 다녀온 분은 이분이었다. 이분을 보호하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얘기 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 저는 이거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네. 해보세요, 계속. 어떻게 납득을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러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사건은 르빈스키와의 스캔들이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깊숙한 사생활 아닌가요? 사생활이죠. 따지자면. 네, 대통령의 사생활이죠. 그럼 사생활 보호 왜 안 했죠? 저한테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24시간이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생활 얘기하시려면 대통령직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그 여성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죠. 최고의 공직자고 24시간이 오픈돼 있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군의 통수권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때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 보좌진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항상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시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사실 군 수장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성이 어떻게 돼요? 언론 찾아보면 별 몇 개였는데요? 별 4개죠. 근데 몇풀 없어요? 여기 별.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그분이 보고를 몇 분 정도 늦게 받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전화 늦게 받았다. 그걸로 그분 문제 삼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로 연락이 조금만 늦게 돼도,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리가 그냥 위태로웠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어디에 동원해 전쟁이 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7시간 동안 전쟁 나고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여성으로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여성 대통령, 저는 사실 여성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던 사람인데, 저희는 여성으로서 참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 많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걸맞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도 하나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 사실은 했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업적 중에 하나도 그 여성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고. 근데 이 여성 권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를 다들 기대하고 참 이날을 위해서 많이 힘들게 일해 왔는데,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여성들이 설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누가 여성을 공직에 뽑겠으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을 얘기해버리니까. 아니, 여성 사생활. 갑자기 황당해져요. 그럼 어느 직장에서 여성들을 일하라고 뽑겠어요? 여성들이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성 사생활 들고 나오면 어느 직장이 여성을 뽑겠습니까? 여성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 지점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성분들은 야, 저렇게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와 또 그다음에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 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죄송하지만 출산, 육아, 시부모 모시는 그런 고생 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여성의 사생활. 네. 그 부분이, 여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크게 자극이 되는 얘기였군요. 정말 여태까지 고생한 여성들 아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고 싶을 거예요. 그 대목은 제가 남자라서. 여성들 이렇게 확 와닿는구나.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공직에 있는 동안의 일로 공격받는 걸 여성의 사생활로 방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화가 나는군요, 여성들은. 아니, 커리어 워먼인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